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의사 집안의 공장 노동자 딸이라니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어? 3년간 시어머니의 이런 모욕을 참아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을 나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드리죠.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고급스러운 문양을 그려냈지만 그 따스함은 소파에 앉아 있는 박미자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한수연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56의 박미자는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로 지성과 권위가 넘치는 외모를 가졌지만 그 속에는 상류층 출신에 대한 뿌리 깊은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수연은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3년째 반복되는 모욕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들렸고 수연은 힘을 주어 그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우리 도훈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 박미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아들 김도훈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유명 개인 병원의 원장이 된 수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가 된 그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기에 며느리 수연의 가난한 출신을 더욱 멸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박미자는 얼마 전 있었던 동창회 모임에서 수연의 집안 배경이 언급되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깟 공장 노동자 딸이 의료계 명문가 며느리가 됐다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 박미자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감별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수연은 그릇을 닦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릇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우리 도훈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모르지? 아버지는 종합병원 이사장이었고 나도 교수로 병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그런데 공장 노동자 딸과 결혼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내 아내가 어디서 나고 자란 사람인지 잊었어? 공장에서 부품이나 만들던 집안 딸이야.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 박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수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수연아.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남편 도훈의 말에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마저 자신을 멸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도훈 씨,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라. 박미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공장에서 부품이나 만드는 집안에서 자라난 게 뭘 알겠니?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욕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으로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안 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죽겠다. 박미자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수연을 훑쳤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감별하듯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공장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쇠가루에 절어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 박미자의 비웃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 정말 한계다. 나는 더 이상 이 애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공장 냄새가 몸에 밴 애가 의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수연의 얼굴에 미묘한 평온함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박미자와 도훈은 평소와 다른 수연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확고한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차가운 경고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연이 방문을 닫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자와 도훈은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갑자기 왜 저래? 도훈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박미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원래 조용히 참고 있던 애가 왜 갑자기 저러니? 그들은 평소 수연의 순종적인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연이 차분하게 여행용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거실에서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화를. 네. 박미자는 수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가 너무 심했나?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심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이야. 공장 노동자 딸이 어디서 우리 같은 집안에 대들려고 들어. 박미자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수연의 마지막 말,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라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3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들만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그녀의 가난한 옷차림을 비웃었지만 사실 이 옷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가면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솔 메디컬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연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조심스러운 며느리가 아닌 당당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일 아침 첫 임원회의에서 보고받겠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건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셨죠? 거실에 남은 박미자와 도우는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아닌 능숙하고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도훈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나갑니다. 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박미자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 했던 말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어차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수연아, 그래도 갈 곳은 있어?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걱정도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은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공장 노동자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박미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연은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도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왜? 수연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도훈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거 작성해 둔 거야. 그는 서류를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하셨네요. 수연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우리에게 모두 좋은 일이야. 도훈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를 떼어낼 수 있게 됐어. 박미자가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이혼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이미 도훈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와 상의해서 도훈의 대답은 솔직했고 거기에는 어떤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수연은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수연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도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수연아. 도훈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직 뭔가 있어? 수연이 문턱에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미안해. 도훈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수연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미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우리 같은 집안을 차버린 걸. 후회요? 수연이 문턱에서 멈춰서며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박미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미자는 수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거실에 남은 박미자와 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수연이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니? 박미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달라? 헛새 부리는 거지 뭐. 공장 노동자 딸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박미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수연은 잠시 걸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솔 메디컬 비서실장과의 통화 목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다가와 수연의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는 차에서 내려 수연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수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한솔 메디컬 본사로 가주세요. 그녀의 지시에 기사는 망설임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수연을 태운 차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수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며 감춰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차가 한솔 메디컬의 웅장한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수연은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만나는 직원들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출근하셨네요. 그녀는 모든 인사에 자연스럽게 응하며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50층에 위치한 부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안에서 70대 중반의 노인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왔구나. 3년 동안 고생 많았지? 괜찮았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그동안 겪었을 일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였니? 할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에게서 진실된 마음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요. 수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의료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널 3년 동안 평범하게 살게 한 이유였다. 단순히 경영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키우길 바랐다. 특히 내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대 가족이 돈이나 배경이 없는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지. 그들이 보인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그릇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일 시작해도 되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회장으로 발령 내겠다. 3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며칠 있으면 도훈 씨의 개인 병원에서 우리 회사에 의료기기 도입 계약을 제안하러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미팅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수연의 말에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아는 곳인가? 네, 아주 잘 아는 곳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을 떠난 후 박미자와 도훈의 일상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수연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연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고 박미자는 슈퍼마켓에서, 도훈은 병원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요. 도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니? 박미자는 강하게 말했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오네요. 도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연락 올 필요도 없어. 이제 남인데. 박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침착함과 자신감은 허세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미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수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혹시 뭔가 계획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편 수연의 친구 미정은 동네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불쌍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더니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수연이가 집에서 나올 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대.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통 이런 일 당하면 울고불고 난리인데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던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택시 타고 갈 때도 웃고 있었다던데.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수연의 담담했던 반응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울며불며 매달렸을 텐데 수연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은 병원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 집안일 잘 해결됐나? 선배 의사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네, 뭐 그냥 정리됐습니다. 도훈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나갔다던데 좀 이상하지 않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훈은 박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때?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박미자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수연이가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게 도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연락 올 필요 없다니까. 이제 남이야 남. 하지만 박미자도 속으로는 수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였던 그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박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그냥 허세였을 거야.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수연의 마지막 표정은 허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원장님, 한솔 메디컬에서 저희 병원과 대규모 의료기기 도입 및 연구 협력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한솔 메디컬이라고? 국내 최고 의료기기 회사잖아. 도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얼마인데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 역사상 최대 계약이 될 거예요. 간호사의 설명에 도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그의 병원은 물론 개인적인 명성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100억 원대 규모의 계약 소식에 도훈의 병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의사들과 직원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하며 연구소 설립까지도 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병원이 국내 최고 개인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야. 도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연히 관련 담당자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도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 병원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강남의 유명 대형 병원들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예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솔 메디컬 측과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그쪽 담당자가 누구인데요? 도훈이 궁금해했습니다. 한솔 메디컬 부회장입니다. 최근에 임명된 젊은 임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도훈은 집에 돌아와서 박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우리 인생이 바뀔 기회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박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이요. 한솔 메디컬이랑 대규모 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거 따내면 제가 승진은 물론이고 보너스도 엄청날 거예요. 정말? 그럼 우리도 이제 좀 더 여유로워지겠네. 박미자도 기대에 찼습니다. 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병원 규모를 확장하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훈은 벌써 성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박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도훈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우는 직접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성과도 클 거야. 열심히 해줘. 그는 팀원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우는 이제 완전히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제안서를 준비하고 한솔 메디컬 측의 요구사항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한솔 메디컬 부회장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보가 별로 없네요. 젊은 임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봐요. 도훈이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는 상당히 까다롭다던데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의학 경영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제안서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할 거라고 합니다. 도훈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늦도록 제안서를 다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박미자도 간절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꼭 성공해야 해. 근데 수연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애가 있었다면 클라이언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박미자가 또다시 수연을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도훈도 동조했지만 가끔 수연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계약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계약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한솔 메디컬 본사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도훈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도훈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박미자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될 리 없어요. 도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든 의사들이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원장님, 준비 다 됐죠? 동료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요. 그럼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되니까. 병원팀이 한솔 메디컬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도훈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하자 웅장한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의 웅장함에 모든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기업이네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성장하는 그룹이군요. 도훈도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병원팀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35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회사의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팅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도훈이 감탄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는 의료기기 도입 미팅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내 직원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도훈이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현대적인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끝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언제 오시나요? 도훈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병원팀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훈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한 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떨지 마. 우리가 최고로 준비했잖아. 도훈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 메디컬 부회장 한수연입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수수연아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도훈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김 원장님 아는 분이신가요?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에? 도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 때문이죠. 저희 회사에서 의료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솔 메디컬입니다.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수연은 명함을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수연 한솔 메디컬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원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동료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전 남편입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동료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 부부였죠. 수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공장 노동자 도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도훈은 입을 벌린 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데? 한솔 메디컬 창업자이신 한 회장님이세요. 제 친할아버지죠. 수연의 설명에 회의실 안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의료재벌 상속녀였다고? 도훈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도훈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거든요. 수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3년이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이어받게 됐어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도훈이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 미팅을 진행해야죠. 수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겠습니다. 도훈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료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김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훈이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연의 정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연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동료가 인사하며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김 원장님만 잠시 남아주세요. 수연이 도훈을 불렀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수연과 도훈만 남았습니다. 너 정말 한솔 메디컬 부회장이야? 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속였어? 왜 공장 노동자 딸인 척했어?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수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훈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널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다는 거야? 네, 무시하고 내쫓았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저를 짓밟아 놓고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사랑한다면서 아내의 출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수연이 도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내쫓던 그 손으로 이제 계약을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수연의 말에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수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재벌 후계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수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도훈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도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건은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검토해 봐야 하니까요. 도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이제 수연 부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훈은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차가운 쇠붙이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오만함이 빚어낸 거대한 재앙을 그제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박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한솔 메디컬로 오세요. 도훈아,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해? 목소리가 왜 그래? 박미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도훈의 떨림은 그녀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이 때문입니다. 제발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박미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불안감에 이끌려 한솔 메디컬로 향했습니다. 50층 건물의 웅장한 로비에서 아들을 만난 박미자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박미자는 불안한 손으로 도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이 회사 부회장이래요. 도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허무했습니다. 마치 모든 기운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박미자는 그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농담이지?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한솔 메디컬 창업주 손녀래요. 도훈의 말에 박미자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죠?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박미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수연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멸시했던 가난이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박미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절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훈의 병원에 한솔 메디컬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네, 뭐라고요? 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병원들에게도 귀 병원의 신뢰성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도훈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흘린 한마디가 거대한 파문이 되어 의료계 전반에 퍼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들에서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김 원장님, 큰일 났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기존 계약 해지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훈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병원은 하루아침에 주요 클라이언트들을 모두 잃고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김 원장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들의 비난은 화살이 되어 도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자 역시 대학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대표님,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절규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을 잃은 박미자와 도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후회와 비통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도훈은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수연이 조용히 놓은 압력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봤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와요. 도훈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니 수연 부회장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 같아. 박미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먼저 사과하러 가자. 박미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초라한 행색의 박미자와 도훈은 한솔 메디컬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만남은 사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미자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우라를 풍기는 수연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슈트는 강렬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박미자와 도훈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 아니, 수연 부회장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박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원하세요? 박미자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수연은 냉정하게 말하며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수연의 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한솔 메디컬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그녀의 능력은 의료계의 새로운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임 회장으로 임명되는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과거의 어느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짐작했습니다. 그 순간 TV를 보던 박미자와 도훈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의 좁은 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수연이야. 박미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회장이 됐네요. 도훈의 목소리는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TV 화면 속 수연의 단호한 말이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제야 박미자와 도훈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고 누구에게 철저하게 패배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들이 멸시했던 가난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